자, 전국이 꽁꽁 얼어붙은 바로 그런 날씨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날씨가 굉장히 덥네요. 춥네요. 죄송합니다. 나 항상 열받아 있으니까. 자, 오늘은 인터뷰부터 시작해서 시사방송하고 공약이행평가 이렇게 가겠습니다. 새날 만에 아주 특별한 인터뷰. 오늘은 김지호 분당갑 출마 예정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날 구독자 여러분. 이번에 경기도 분당갑 지역구에 출마한 김지호라고 합니다. 저는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정무조정부실장으로 근무하고 있고요.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 상근 부위원장, 그다음에 이번에 새로 생긴 당대표 정치 테러 대책의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간단히 말해서 이런 얘기를 어제 누군가 하더라고요. 자, 정진상, 김용이 지금 재판받고 있다. 마지막 남은 최측근이다. 동감하십니까? 마지막은 아니고요. 네. 저희 의원실에서도 동료들이 있고, 예, 네. 예.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이재명 대표랑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같이 했죠. 네. 뭐 안지는 2008년부터 알았고 함께 이렇게 지지 활동을 한 거는 한 10년 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당의 공식 조직으로 가면은 비서실 있고 정무실이 있는데 이제 비서실은 실제로 국회의원들이 비서실장을 하잖아요. 현역 국회의원들이.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 정무 이제 실장과 부실장은 그 전에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정진상 정무실장이었고 예, 그 맞습니다. 밑에 예. 이제 김지호 정무부실장 그러니까 예, 예. 가장 가까운 사람을 바로 최측근에 두는 거죠. 당대표 조직에서도 그런 상황이었고요. 자, 이따가 그 이야기는 따로 한번 해보시고 자, 일단 분당갑에 출마하신 이유, 결심한 이유가 뭡니까? 이제 그 분당이라는 곳이 사실 수도권에 굉장히 험지입니다. 그런데 총선에 민주당에서 승리하려면 이 험지에서 승리를 해야 되고 그 이재명 대표님이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하시면서 이런 수도권의 험지에서 굉장히 그 우리 당의 지지를 확장해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에 같이 한 제가 그 좀 함께 했던 저에게 좀 사명을 가지고 한번 이번에 도전해서 승리해 보고 싶은 강한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지역에 15년 이상 살았고 판교 입주 예정자 연합회 사무국장으로 활동하면서 각종 주민 주거 환경 개선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좀 애정도 있고 꼭 어려운 데서 승리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예, 출마하게 됐습니다. 말하자면은 현재 이제 상대할 사람 중에 하나인 안철수 씨는 낙하산으로 온 사람이고 네, 원래 성남 사람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성남시장을 만나기도 된 거고 예, 이 맞습니다. 과정이기 때문에 예, 예. 안철수 씨가 지금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재명의 부하, 이재명 부하를 내려보내지 말고 직접 오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어처구니 없었죠? 저는 이재명 대표님이 저를 부하로 취급한 적도 없고 제가 이제 이거는 좀 잘 사람들이 모르는 얘기인데 제가 이재명 대표를 만났을 때 주민 활동을 하는 좀 이재명 대표를 반대하는 사람으로 만났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예. 이상하네. 나도 처음에 그랬는데. 2008년에 이재명 대표님이 분당갑에서 국회 제가 지금 출마하는 지역구에 출마를 하셨는데 아, 그랬어요? 예, 출마를 하셨는데 그때 이제 분당구 분구 문제 관련해서 어떤 의견을 내셨고 저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반대되는 의견을 내서 그 사무실도 찾아가서 굉장히 항의도 하고 그리고 이제 유세장에서 그 저희 회원분들하고 가서 굉장히 항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뜻이 좀 반영이 됐고 뭐 처음에 만난 거는 좀 껄끄럽게 만난 거죠. 저도 이재명 시장이랑 예. 처음에 좀 다퉜어요. 예.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안 좋아할래 안 좋아할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예. 네, 그런 매력이 있더라고.
한참 지난 후에 2, 3년 지난 후에 이재명 대표하고 이제 제가 이제 국회에 갈 일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최재성 의원하고 같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재명 대표에게 이야기할 게 있는 갔는데 최재성 의원한테 소개를 저를 하더라고요. 제가 아주 저를 괴롭혔던 적이었는데 이제는 정치적 동지가 되어서 저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저를 맞죠. 예, 소개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를테면 계속 이재명 대표 옆을 지킬 수 있었는데 예. 이재명 대표가 제가 봤을 때는 김지호 정도 되면은 출마 반대했을 것 같거든요. 지금 사실 저희가 그 당대표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그런 한계를 넘어서 탄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제 정치적 꿈은 있었는데 그런 걸 생각할 겨를이 없었고, 근데 이번에 제가 그 테러 암살 사건의 현장에 있으면서 네. 이제는 더 이상 뒤에서 남을 수가 없다. 옆이나 앞에서 진짜 같이 싸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재명 대표를 지키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네. 그중에 다른 방식을 택한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예. 애초에 처음부터 출마할 생각이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그런 꿈은 있었어요. 제가 계속 선출직으로 꿈은 있었는데 대선을 치르고 그 이후로 이제 뭐 탄압을 받고 동료들이 압수수색, 소환, 구속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 그거 제 개인적인 꿈을 이룰 그런 시간은 없었죠. 너무 이게 바빴어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다른 방식의 이재명을 지키는 길을 택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예. 대표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뭔가 되게 아쉬울 것 같아요. 왜 진짜 오랜 시간 동안 자기 옆을 지켰던 사람이 출마한다고 이제 조만간 당대표 정무실 부실장직을 그만둘 텐데. 그런데 이제 뭐 대표님도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더 큰 거를 보면은 이제는 옆에서 이렇게 서줄 사람이 필요하세요, 정말. 이제 말릴 수가 없는 상황이네. 예. 언제까지 옆에다 끼고 있을 거야. 후배들한테 자리도 물려줘야 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네. 예. 그리고 내가 원래 살던 잘 아는 동네로 내가 네, 나가고 네, 보니까 거기에는 안철수가 와 있는 거죠. 예. 정말 무슨 노원 갔다가 안철수 뭐 여러 군데 돌아다녔잖아요. 예. 근데 그 사람한테는 분당이 사실은 자기 지역구라고 보기도 어려워. 그 안내 본사가 있다고 판교에 거기에 뭐 연고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저는 안철수 의원한테 이런 얘기를 한번 해주고 싶어요. 판교에 있는 부동산을 한번 가본 적이 있나? 그 안철수 의원에게 부와 명예를 준 IT 노동자들이 판교에서 집을 못 구해요. 시골에서 올라온 IT 노동자들 고시원에서 생활하고 자기 연봉의 3분의 1을 주거비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했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야 이재명 대표가 직접 와야지 부하를 내려보내는 건 뭐냐 이렇게 말하는 건 일종의 전 자격지심이라고 보고요. 지금 민심이 워낙 안 좋으니까 저는 안철수도 낙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국민들이 안철수 지지한 사람이 이제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한때 잘 나가던 대선 주자였지만 윤석열과 단일화 이후에는 한없이 찌그러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시잖아요. 혹시 분당에 계시는 분당 갑주민들 이재명 대표가 사실은 분당을 저렇게 키워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예, 시장실에.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시민운동 뭐 등등 해가지고 이재명 변호사를 만났던 건가요? 처음에 만났을 때? 아니 처음에는 분당갑 국회의원 후보? 국회의원 후보로 만난 거죠. 그때 떨어지셨나요? 예, 떨어졌어요. 야, 그때 분당 주민들이 이재명을 몰라봤네. 그때도 이제 득표율은 36% 받아서 좀 그 전보다는 굉장히 많이 받은 열심히 하셨어요. 예. 그렇구나. 그렇게 해서 이재명 시장이 한번 낙선을 하고 두 번째 성남시장이 되잖아요. 예, 10년 시장이 된 거죠. 그 성남시로 들어갔나요? 당시에? 아니 저는 뭐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고. 근데 이제 성남시장 출마를 할 때 저희가 이제 판교 동별 공약을 한 40개를 저희가 이제 캠프에 전달했어요. 이거 좀 받아달라. 예, 국민의힘에도 전달을 했어요. 그런데 이재명 시장 캠프는 그걸 다 공약으로 발표를 했고 그러고 나서 그거를 다 실행을 하는 거였어요. 그게 굉장히 놀랍더라고요. 좋았네. 예.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 입장에서는 보면 이거 괜찮은데? 그 당시 후보였을 거고. 예.
그래서 나중에 성남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어떤 누가 시로 들어갔? 그러니까 김지호 부실장이. 아니요, 저는 성남시에서 근무한 적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저는 직장 생활을 했고 계속 이렇게 약간 주민활동을 취미 생활처럼 했고 뭐 그랬는데 이제 그런 걸 하면서 되게 잘했고 제가 이제 어느 땐가 트위터로 성남시에 저희 집 앞에 포토홀이 하나 있었어요. 그냥 사진 찍어가지고 보냈죠. 그때 한참 이재명 성남시장이 SNS를 굉장히 열심히 할 때거든요. 보냈는데 아침에 제가 출근할 때 보냈는데 저녁 때 퇴근할 때 포토에 공사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역시. 이 행정에 있어서 야, 제가 그래서 광속행정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럼 경기도로 들어갔어요? 아니면 그러니까 성남시에는 아예 근무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근무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래요? 없고 이제 그리고 나서 동네에서 이렇게 선거 운동 하고 분당갑에서 제가 디지털 소통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2016년도에 김병욱 의원이 출마를 하셨는데 이제 거기에 좀 스카우트가 됐죠. 스카우트가 돼서 거기서 선거를 도와주고 그러다가 이제 국회 비서관으로 채용이 됐습니다. 그렇구나. 예, 예. 그러니까 어쨌건 간에 이재명 대표가 정무 부실장 시킬 정도면 몇 안 남은 측근 중에 한 명이었다. 좀 쑥스럽네요. 예. 그게 맞는 것 같고요. 예, 예, 예. 자, 근데 이제 지금부터는 일종의 비하인드 썰인데 네네. 이재명 대표가 지금 민주당 당대표지만 네. 민주당의 정통성에 있어서는 본인 스스로가 굉장히 굉장히 깊게 생각하는 것 같다. 이를테면 우리들이 이제 이재명 대표는 사실 김대중의 길을 걷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네. 근데 실제로 뭐 이낙연 씨가 지금 탈당에 나가기도 했고. 네. 근데 문 대통령 생각하는 마음이 각별하시다면서요. 그게 진짜 저희가 이제 22년 8.28 그 전당대회를 했는데 그 다음날 29일날 평산 사저에 가서 최고위원들과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했어요. 인사를 드리고. 그런데 사실 이제 그런 것들이 바로 결정되는 게 아니고 2, 3주 전에 저희가 교섭을 해야 돼요. 그쪽하고 평산 쪽하고. 근데 평산 쪽에서는 굉장히 뭐 문재인 대통령이 놀랐다는 게 아니라 그 실무진들이 2번, 3번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첫 일정을 평산으로 올 생각이냐.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저희는 갈 거고 최고위원들은 잘 모르겠다. 근데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설득해서 다 이제 가고 싶다 이렇게 전달을 했고 이재명 대표님은 그 당시에 그렇게 지도부가 평산을 방문하는 것을 좀 어떤 전통, 정례화 그렇게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가 8월 말이었죠, 아마.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당선되자마자 첫 공식 일정이 평산마을 가는 거. 네. 그때 우리가 그런 이야기 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이 세자책봉이다. 그때 나왔던 게 명문정당 뭐 이런 표현 아니었어요? 예, 명문정당입니다. 지금은 실제로 민주당의 권력은 이재명 대표한테 이제 있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바로 직전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 이런 거죠. 문재인 대통령님이 저희가 대표로 있는 동안에 정말 저희를 지지를 많이 해주시고 어려울 때마다 저는 진짜 문재인 대통령 어른처럼 느껴졌습니다. 민주당의 어른이구나. 예. 본인도 그러신 거죠. 그러니까 예. 이재명 대표를 민주당 사람들이 나 지지하되 지지해달라 이런 시그널이 되게 많았던 거예요. 요거를 이제 지금 이낙연 씨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 만나러 가고 있지를 못하잖아요. 사실은 제가 그렇죠. 봤을 때는. 예. 만날 것 같지도 않고. 근데 이번에 부산에서 이재명 대표가 테러를 당합니다. 네. 근데 그 다음 날이 평산마을 갈 상황이었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못 가신 거잖아요. 예, 못 갔죠. 예. 그런 건데 그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그때 문 대통령한테 지금 선물 들고 간 사람이 지금 김지우 부실장이에요? 네, 맞습니다. 예. 요거? 예. 맞습니다. 예. 좋아 보인다. 저희가 이제 당에 네. 이제 좀 위치가 전직 대통령님한테는 저희가 명절이나 이런 데 이제 뭐 이렇게 부담되지 않는 선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주 고가는 아니지만 예, 그렇죠. 정성스럽게. 예. 어허. 자, 이게 그 상황이고 그 다음에 권양숙 여사가 이재명 대표한테 준 선물이 있다면서요?
이제 작년에 주신 건데요. 저희가 좀 어려울 때요. 그때도 체포동의안 표결이라든지 굉장히 저희가 좀 어려운 때인데 그 행사 때 기일 때 이재명 대표님만 이제 무궁화 접시를 이런 걸 주신 거죠.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독도를 기념하기 위해서 세계 정상들한테 선물하셨던 무궁화 접시를 주셨습니다. 저게 지금요 그 이재명 대표 자리예요. 저 뒤에 저 장식장이 있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접시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이재명 대표도 권양숙 여사님한테 받은 선물이 된 의미가 각별한 거죠 지금. 예, 그렇죠. 예. 우리 대표님 참. 또 권양숙 여사 아까 그저 김지호 부실장이랑 같이 찍힌 사진 한번 다시 한번 보여줘봐요. 저기 우리 여사님이 우리 집안 사람이거든요. 예. 마음이 근데 지금 남편이 이러시고 많이 늙으셨어. 마음이 너무 짠한 거예요 지금. 저 상황은 뭐예요? 사진 저 상황은. 저 상황은. 그러니까 저 때 이제 기일인데 방문을 했는데 그때 이제 저희가 좀 비판을 많이 받을 때인데 갑자기 선물을 준비하신 거예요. 그때 책하고 그렇게 주시면서 그게 굉장히 화제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좀 저희로서는 저희한테 힘을 실어주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하시는구나. 너무 감사드리죠. 지금 여기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권양숙 여사 이재명 대표에게 무궁화 접시 도자기 선물 어떤 의미냐? 저거 어떤 의미예요? 굳이 말씀해 주신다면. 저희는 저희한테 힘을 실어주고 싶었다.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저도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다 같은 결안에 들어있는 실제로 민주당의 대표가 누구든 간에 대표한테는 무조건 힘 실어줘야 되라고 하는 전통인 거예요. 사실 저게. 예, 맞습니다. 예. 권양숙 여사님하고 사실은 그 이재명 대표님하고 김혜경 사모님이 좀 친분이 두텁습니다. 잘 모르시는 내용인데 2017년 대선 경선이 끝나고 그 노무현 대통령 기일 때 권양숙 여사님이 그 제사가 있잖아요. 그때 제가 알기로는 초원간인지 아원간인지 이렇게 잔을 올리는 그런 의식에 있어서 그 이재명 대표님이 하셨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김혜경 여사하고 같이 방문하셔가지고 굉장히 친분을 두텁게 쌓고 좋은 날이 오면은 봉화에서 감도 따고 놀러 오시라 그렇게 이제 친분을 굉장히 나누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있죠. 문 대통령 또는 권양숙 여사 등의 마음을 파리하는 사람들이 사실 있잖아요. 일부에서는. 예. 그러나 그런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그냥 정통성을 지닌 민주당의 대표다라고 인정하는 거고 네네. 그거를 계속해서 이간질하는 사람들이 있고 사실은 그렇지 않고 이재명 대표도 권양숙 여사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마음이 극진하다. 그러니까 그 관계는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개인적인 관계도 그런데 제 생각에는 좀 봉화 평산을 민주당의 상징이자 전통으로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좀 강하고 그다음에 당대표가 되자마자 바로 하신 일이 그 최고위원 당대표 회의실에 문재인 대통령 초상화를 거는 거였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김구 선생님의 초상화도 맞죠. 설치를 했거든요. 그 민주당이 임시정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의 법통을 이은 정통성을 강조하고 당의 전통을 남기려는 좀 그런 전략 같은 게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건 지금 당선 이후에 첫 일정이 평산이었다에 대해서 이 문재인 대통령 쪽은 놀랐다. 저렇게까지? 그리고 이제 신년 일정을 자세히 보시면 저희가 아침에 담배식을 하고 김대중 대통령 묘소 참배, 그다음에 봉화 노무현 대통령 참배를 하는데요. 그 코스가 있죠. 그리고 나서 사실 바로 평산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도 돼요. 일정을 하루에 끝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님 하루에 안 끝내고 꼭 그 다음날 하루 자고 아침 오전에 문재인 대통령을 방문하십니다. 그러니까 일정 중에 제일 마지막이 아니라 그 순서상으로는 그렇게 갈 수뿐이 없지만 그 다음날 첫 일정 오전 중에 일정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야 그날을 좀 길게 쓸 수 있는 측면이 그렇죠. 있어 보이고 예.
그러니까 뭐 한두 시간 거기에 잠깐 들렀다 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예. 어. 근데 실무적으로는 그게 이제 최고위원들하고 당 지도부까지 다 조율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네요. 예, 예. 근데 이번에 1월 2일 날이 바로 부산을 들렀다가 그러니까 봉화 들리고 부산 저 가덕도 신공항 관련한 걸 들리고 바로 평산마을을 그 다음 날 가려고 했었는데 네네. 사고가 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가덕도에 아침에 들렸다가 바로 출발해서 이제 평산에 가서 점심 식사를 같이 하는. 아이고. 예, 예. 자, 여러분 그 사건 뭐 기억도 하시기 싫으시겠지만 지금 이 사건 났을 때 저 동그라미 쳐진 저게 김지호 부실장의 위치였어요. 그러니까 기자들이랑 같이 걸어오는데 뒤에서 수행을 하고 있었고 이재명 대표가 테러를 당하는 상황에 저 자리 바로 현장에서 목격한 거죠. 예, 현장에서 목격했습니다. 저 상황 좀 다시 한번 설명 좀 해주실래요? 일단은 이제 그 기자들이 좀 앞을 가로막고 있는 상황이었고 한 두 차례 정도 백불에 답을 하고 이제 저희가 좀 밀고 나가는 상황이었는데 그 기자들 보면은 카메라 기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저희가 카메라 기자들 앞까지는 접근을 못 하거든요. 카메라를 가리면 안 되니까. 그런데 그 밑에 사이로 이분이 사인을 득하면서 하면서 사각지대로 들어오면서 이제 흉기로 목을 정확히 가격을 한 건데 저는 이제 밀고 가는 입장에서 퍽 소리와 함께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뒤로 좀 밀렸어요. 네. 이 가격이 얼마나 셌는지. 그리고 나서 이분이 계속 그러니까 굉장히 흉폭했어요. 한 번의 가격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죽이려는 생각으로 계속 주먹을 휘둘렀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분을 좀 앞으로 계속 한 4, 5m 밀어낸 거죠. 다 달라붙어서. 아이고, 근데 거기에 이제 천준호 실장, 네. 저 김지호 부실장, 뭐 유삼영 총경 이런 사람들이 주위에 있었던 거고. 예. 그 이제 대표님 바로 그냥 뒤로 쓰러지셨고 쓰러지자마자 대량 출혈이 일어난 거예요. 그거를 거기 현장에 시민 한 분하고 네. 천준호 비서실장이 목을 지혈을 한 거죠. 그 20분 동안 손을 안 떼고 집중해서. 그래서 아마 구급자가 한 20여 분 만에 온 걸로. 예. 네. 그리고 이 사건에 지금 당대표 정치테러 대책위원회 네. 위원으로도 지금 예. 현장에 대한 가장 상황을 잘 아는. 근데 이 사건에서 지금 경찰의 발표도 이상하겠지만 지금 현실 신상 공개는 안 하겠다 이것도 있고. 근데 그때 혈흔을 치워버린 사건. 그러니까 증거를 아예 인멸해버리는 느낌. 아예 경찰이 차에 양동이와 걸레를 들고 와서 닦아내는 이 장면은 정말 기괴했다. 예, 맞습니다. 그 은폐 축소의 어떤 모습이 분명히 있다. 예. 어제 나온 걸로 보면은 이 테러 관련한 거는 국정원의 임무였다. 뭐 여기까지 나옵니다. 네네네. 야. 근데 여기서 언론이 나온 얘기긴 한데 이게 이재명 대표가 응급처치 직후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혜경 여사를 언급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이제 후송이 부산대병원 외상센터로 후송이 돼서 이제 응급처치를 일단 하고 피가 나니까 하고 그다음에 CT 촬영을 하셨습니다. 전신을. 그리고 이제 CT 촬영에 대해서 이제 의사들이 논의를 할 때 이제 그 병상에 저랑 이재명 대표님 두 분이 남았는데 이 출혈을 너무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추위를 많이 타셨어요. 그래서 담요를 뭐 2개 덮어드리고 그리고 이제 기력이 없죠. 목소리가 아주 작고. 근데 의식은 명료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상황에 대해서 김혜경 여사님한테 잘 좀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 놀라지 않게.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 그 사저 방문하는 게 사실 저희가 굉장히 신경 쓰는 일정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걸 근데 이제 최고위원들하고 나는 이제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니 최고위원들하고 당 지도부는 병원으로 오지 말고 평산으로 가서 일정을 소화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좀 한테도 잘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 예, 그렇게 당부를 하셨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부상을 당한 상황에서도 문 대통령과의 약속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었던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굉장히 저희한테 정말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그게. 그 심혈을 기울였는데 예. 테러를 당해서 못 가는 상황을 잘 설명드려라 예, 이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 그 이 사건 때 그 이재명 대표의 와이셔츠가 바로 폐기된 것도 의문인데 그거 찾아내신 게 또 김지호 부실장이죠. 아니 그게 이제 피를 너무 많이 흘리고 병원에서 부산대 외상센터에서 이제 있었거든요. 환자복을 갈아입으면서 이제 다른 옷들은 저희가 수거를 했는데 이제 뭐 그 와이셔츠는 사실 오염이 되면 다시 빨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때는 증거물이라고 생각을 못 하고 병원에 이제 뭐 두고 왔습니다. 폐기하시면 폐기하시려고. 그리고 이제 바로 헬기 타고 왔으니까 뭐 밖에 사실 경찰관들이 20-30명 정도 있었거든요. 그 별 신경을 못 썼는데 그 다음 날 그 검경 특별 수사본부에서 피해를 입증해야 되는데 증거물이 없다. 뭐야 증거물은 목에 칼자국 아니요? 아니 그러니까 뭐 진단서를 주든지 입증할 수 있는 옷가지나 이런 걸 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그럼 저희가 수선을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저희가 이제 부산대 외상센터에 전화를 한 거죠.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이제 본인들은 이게 의료 폐기물로 폐기됐다 당일 바로. 그럼 폐기 업체를 알려달라. 그래서 업체에 전화했더니 일부만 폐기되고 일부는 남아있더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일단 폐기를 중단해달라. 그 저희가 내려가서 그 증거물을 찾아야 된다 말씀드렸더니 이건 또 뭐 한번 이렇게 밀봉이 된 의료 폐기물은 열지를 못한대요. 감염위원 때문에. 그래서 환경부에 허가를 득해야 된다 그래서 아이고. 3일 사이에 이제 환경부랑 통화를 했습니다. 근데 환경부에서는 한 번 밀봉되어 있는 의료 폐기물은 열 수가 없답니다. 여는 규정이 없답니다. 방법은 하나. 예. 경찰이. 그래서 경찰한테 이 상황을 설명해 드리고 빨리 가서 그걸 수거를 하셨으면 좋겠다. 중단은 제가 일단 시켜놨으니 그랬더니 본인들이 이제 그러면 뭐 압수수색 영장 발부 받아서 찾겠다 이제 그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언론 플레이에서는 자신들이 잘 찾아서 보존했다 이런 식으로만 나왔어요. 중간 과정 생략하고. 그러니까 그게 본인들도 이제 부산대 외상센터에 탐문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걸 발견을 못한 거예요, 자기네들이. 그리고 이제 계속 저한테는 그럼 그거 서울대에서 폐기한 거냐? 계속 그것만 물어보더라고요. 그게 아니다. 부산대에 분명히 있었다. 의료 폐기물 거기 있을 거니까 꼭 찾아봐라. 이제 제가 계속 이제 강조를 했죠. 그리고 제가 반대로 물어봤어요. 어떻게 증거가 하나도 없을 수가 있냐? 바닥에 떨어진 혈흔이 분명히 크게 있었다. 그리고 지혈에 쓰인 거지와 수건도 있었다. 그거를 그때 당시 경찰관한테 수거를 해달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1월 3일에는 그게 없다 그러더라고요. 증거물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증거물이 없을 수 있냐. 1월 4일에 그 다음 날은 뭐 찾았다고 하는데 저한테 보여준다거나 수사 결과 발표에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무청소한 영상만 남아있고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게 의도적인지 아닌지는 뭐 속마음을 모르지만 예. 상당히 고의성이 있어 보이는. 그러니까 사건 자체를 축소하려는 느낌 분명히 있고 제가 더 궁금한 거는 그러니까 아까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테러 사건이라고 규정되면 담당이 국정원이라면서요. 예, 맞습니다. 근데 예. 그 이송되고 하는 그 사이사이 과정에 굉장히 많은 경찰 등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와서 계속 어떤 상황을 물어봤다는 이야기도 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그 가덕도에서 부산대 병원 외상센터를 소방 헬기로 이동했습니다. 그래서 부산대 병원 옥상에서 내렸는데 내리자마자 누군가가 환자 이송하는 사진을 계속 찍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 병원 관계자시냐 신분증을 보여달라 그랬더니 굉장히 자연스럽게 뭐 부산 서부 뭐 정보관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신분증을 정보과 형사네. 예. 아니 정보과 형사가 왜 의료 구역에 들어와서 환자의 사진을 찍냐 따졌더니 뭐 명함하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더니 그 제시를 안 하더라고요. 아이고. 예. 그러면 국정원 직접 직원일 수도 있고 부산 지부? 그건 모르겠습니다. 네. 저한테는 뭐 경찰관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보니까 법은 그렇게 정해져 있더만 테러 사건이라고 규정되면 이게 경찰 소관이 아니고 국정원 소관이래요. 아, 예. 네. 아, 그리고 이제 그 응급실 외상센터 응급실에 밖을 바로 나가면 그런 정보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들끼리는. 네. 그런 사람들이 한 20명 정도 밖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환자의 상태가 어떠냐.
뭐 이제 그런 걸 주로 많이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테러 사건인데 범인의 신상 공개를 안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미스테리예요. 저는 그거는 좀 매우 의심스러운 네. 예, 축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특검 얘기까지 나옵니다. 이 사건은 파면 팔수록 뭔가 어마어마한 배후가 나올 수도 있고 예, 예. 경찰은 자금 추적 같은 걸 아예 안 한 상태 예, 예. 이 과정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계속 이슈들이 밀려가지고 이재명 대표 암살 미수 사건이 지금 이슈에 사라지고 있는데 이 사건은 언젠가는 밝혀져야 되는 거고 민주당 차원에서는 특검을 강하게 주장해야 된다 이런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안 관련해서 좀 생각 못 하시는 게 있는데요. 이분이 그 테러 암살을 저지른 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월 1일, 1월 2일 신년인데 네. 이 날은 사실은 저희 이제 보좌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이 날이 전체 날 중에 가장 취약한 날입니다. 저희가. 왜냐하면 1월 1일, 1월 2일에 어떤 테러를 당한다거나 해코지를 당한다는 생각을 못 해요. 그러겠죠. 다 그리고 당직자들도 좀 느슨하고 그리고 1월 달은 특히 춥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이게 굉장히 좀 느슨해지고 뭔가 좀 취약한 날이기 때문에 제가 수행을 한 거거든요. 그래야 점검을 한 번이라도 더 하니까. 그런데 그 날짜를 잡아서 그런 걸 생각할 수조차 없거든요. 사실은 일반인들은 1월 1일, 1월 2일에 덕담하러 다니지 누가 테러를 할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와, 그런 측면도 있네요. 예, 예. 그래서 아주 계획적이고 그 일반인이 했다? 자기 혼자 단독으로 했다? 그러기에는 너무 주도 면밀했던 것 같아요. 저는 최근에 한동훈의 반응이 더 소름 끼쳤어요. 예, 예. 이재명 대표가 법으로도 죽여보고 펜으로도 죽여보고 이런 칼로도 죽이려고 하지만 나 안 죽는다 이렇게 메시지를 내니까 한동훈이 그랬잖아요. 과대망상이라고. 봤어? 그 사람한테 그러니까 얘는 자기가 규정을 지어버리더만 뭐냐면은 이상한 사람의 돌발 행동 같은 건데 이재명 대표가 과대망상한다. 마치 진짜 진실을 덮으려는 듯한 뉘앙스. 이건 조사 안 해보면 모르잖아요. 얘들 원래 그런 거지. 그러니까 저는 확실하게 이 사건은 배후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네. 자, 알겠습니다. 화제 바꿔서 이재명 대표 흉 좀 봐볼까요? 김지효가 본 이재명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재명 대표님은 형도 좋아요. 인간적인 형은 괜찮지. 저는 좀 수험생 같다. 수험생 같다. 예, 진짜 그 어떤 공부의 양이나 배우려는 그 자세, 뭐 그게 뭐 사실은 모시기는 편합니다. 저희한테 뭐 대신 시키는 게 없습니다. 그치, 본인이 다 하지. 본인이 뭐 핸드폰도 이렇게 물어보고. 근데 사실 저도 이제 40대 후반이 되니까 IT 기기에 대한 그런 동작이 자꾸 아재. 떨어지는데 이제 뭐 20, 30대보다 못 하거든요. 그러면 항상 그 배우려는 자세,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대표 보면은 사실 옆에서 따라가기가 무서울 정도로 정말 집중력 있게 공부하고 그다음에 고민하고 뭐 그런 모습이 있어서 좀 어떻게 하여튼 그 정치하는 노동자?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냥 정말 정책 노동자 같은 부분이 많습니다. 그 의지나 이런 것들이. 평상시 안 아플 때는 새벽에 한 2, 3시까지 안 주무시는 게 보여요. 예. 왜 텔레그램에 떠 있잖아요. 예. 뭔가를 해. 그런 사람이고 예. 저번에 지지난주인가요? 온라인상에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에 했던 정책을 이렇게 우리는 잘 몰랐던 리스트업을 해놨던데 그게 200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예. 스크롤의 압박이 엄청 심할 정도로. 그러니까 확실히 행정천재라는 말은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정치권 들어가서는 여러 가지로 그 행정천재랑 다른 면을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재명 자체의 인간성은요. 그 저쪽 세력들이 악마화 시킨 것과 정반대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좀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사실 그 많은 아이디어와 정책들이 한 사람이 하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를 들어드리면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2018년도에 그 수술실 CCTV하고 아파트 원가 공개에 대해서 도지사님한테 제안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 부분이 의사들, 건설업계에서는 아주 싫어하는 정책이다. 국민적 지지는 있을 수 있지만. 그런데
그때 이재명 대표님이 말씀하신 얘기는 뭐냐면, 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욕을 먹으라고 있는 사람이다. 그 신경 쓰지 말고 그런 개혁적인 정책 더 밀어붙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저는 요번에 이제 의사회에서 많은 이거 관련해서 비판 성명을 내고 특혜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결국은 올해부터 시행된 수술실 CCTV 정책, 그리고 올해 4월부터 시행된 의사들에 대한 금고 이상 범죄를 저지른 의사 면허 취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소수 이익층에 굉장히 좀 아픈 부분인 거죠. 그런 정말 어떤 반격, 소수 특권 기득층의 그 반격을 혼자 다 지금 겪고 있는 게 아닌가.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죠.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예. 그 소위 기득권 세력의 이재명에 대한 다구리 예, 맞습니다. 이런 측면이 분명히 있죠. 예. 그 기득권이라고 하는 게 한 분야만 있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70년 동안 켜켜이 쌓여왔던 기득권들이 이재명 밀어내기. 그리고 아주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 대통령 되면 근데 그게 이쪽에 양날의 칼 같은 거예요. 예.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돼서 개혁을 못하면 정반대로 우리 진영한테 욕먹습니다. 또. 그러니까 개혁하는 사람은 그래서 욕먹는 거예요. 그거는 저는 걱정을 안 합니다. 하긴 대통령 맡겨놓으면 예. 정말 잘할 거예요. 그거는 맡겨놓으면 엄청 잘할 뿐이라. 예. 어쩌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상한 선택을 해가지고 참 23만 표 차이로 말이죠. 저는 경기도에서 일한 3년의 비서관 생활을 하면서 뭐라 그래야 될까? 정책을 하면서 느끼는 카타르시스. 내가 한 아이디어가 실현이 돼서 어떤 도민들이나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모습을 봤을 때 그 기쁨이 정말 제가 살면서도 그 자존감, 이거는 사실 누구도 저한테 뺏어갈 수 없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 옆에서 느낀 그 자존감, 그 기쁨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힘든 상황에서도 버틸 수 있는 거는 정말 이재명 대표에 대한 믿음, 정말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저희는 해봤잖아요. 성공을 해봤잖아요. 성남시에서 경기도에서. 그런 자신감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야. 예. 성남시장 됐을 때 네. 뇌물 안 받겠다고 CCTV를 달았던 사람이에요. 예. 근데 지금 재판받고 있는 것 중에 대장동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시민을 속이고 대장동 사업자들한테 뇌물 받기로 했다. 그래서 그걸로 재판을 받고 있는 건데 이재명 성남시장의 최대 치적 중에 하나는 역대급 치적이 대장동에 공공 환수한 거거든요. 저는 대장동 사건을 가지고 대표한테 얘기하는 거는 정말 이재명 대표한테 모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이분은 제가 이제 정말 결정적으로 열렬한 지지자가 된 거는, 제가 살고 있는 분당에 운정동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보존녹지 그린벨트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수만 평을 보존녹지 땅값이 싸잖아요. 판교는 땅값이 비싼데 판교인데 땅값이 싼 거죠. 거기를 경기도하고 당시 경기도지사하고 그 업자들하고 물류단지로 조성하려고 했어요. 그 주거지역에 물류단지가 웬 말이냐. 엄청 저희가 들고 일어났거든요. 근데 경기도에서 추진하려는 그 힘이 엄청 셌어요. 그런데 그걸 막은 사람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었습니다. 그 녹지 훼손하면 안 된다. 내가 이제 길 허가 안 내주고 건축 허가 안 내주고 그걸 그냥 공표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경기도하고 업자가 포기하고 다른 지역으로 간 거죠. 그 이건태 변호사가 예.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업자들한테 거절한 몇 가지를 방송으로 이야기해 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결탁할 수가 없는 상황을 최대의 치적을 범죄로 만들어서 지금까지 고초를 겪고 있다. 만약에 대장동이 대선 때 이슈가 아니었다 그러면 전 당선됐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이재명 대표가 사실 젊었을 때 시민사회 활동을 할 때 분당 파큐브 사건이라고 있었어요. 김병량 시장. 예. 그때 검사 사칭 사건이라고 하는 게 유명한 사건. 저는 진짜 검사 사칭 사건 얘기가 나오면 저분이 억울해서 어떻게 살까 싶어요. 내막을 보면은 진짜 정자동 금싸라기 땅을 업무지구를 아파트로 용도 변경한 거예요. 업자들이. 그때 당시에 단체장하고
그거를 이재명 대표가 시민사회 변호사로 끝까지 막고 뭐 고발하고 사회적으로 외치다가 그렇게 된 사건인데 마치 그냥 자범처럼. 아 그래서 거기서 얽힌 사건이 지금도 재판 관련돼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게 그리고 본인이 사칭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 KBS PD가. PD가 사칭했는데 옆에 있었다고 아직까지 그런 비난을 받고 있는 거 보니까 그 정말 진짜 저는 진짜 좀 이재명 대표님 생각하면 짠한 게 있습니다. 진짜 억울할 것 같아. 안 한 걸 했다고 하면 억울하잖아요. 본인은 별로 억울하다는 얘기를 또 안 해요. 이재명 대표 전과 사범이라 그러잖아요. 그중에 음주운전이 김병량 사건 때문에 하나 생긴 거예요. 급한 제보를 받고 가다가. 그거는 근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 거야. 예. 그리고 선거운동을 무슨 저 지하철 통동가 어디서 했다고 예, 또 예. 전과 생기고. 지어정은 명함 줬다고. 그 내용은 모른 채 갖고 그런 식으로. 네네네. 그리고 지금 그 사건이 이번에 검사 사칭 사건 관련해서 재판받은 사건이기도 해요. 예. 그 당시에 김병량의 비서인 사람. 예.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야, 이재명 대표 얘기만 해도 한 몇 시간 할 것 같은데 시간 예. 관계상 그 얘기 여기까지 하시고. 그러시죠. 예. 그냥 분당 갑은 어떤 지역구입니까? 본인이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예, 분당 갑은 좀 주민들이 분당을 표현할 때 천당 밑에 분당이라는 말을 할 쪽으로 내외적으로 좀 자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은 김병관 전 의원이 한 번 당선되고 그 이전 이후로는 다 보수 인사들이 당선된 지역으로 좀 그냥 강남하고 비슷한 곳. 그렇죠.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김지호한테는 험지예요. 저한테는 험지죠. 엄청 험지예요. 예. 지금 출마 예정자가 또 있어요 민주당에? 한 3분 정도 더 있으시더라고요. 예. 그럼 안철수 이제 여기서 뽑힌 사람이 안철수랑 붙게 되는 것이다. 뭐 또 그럴 수도 있고 현재 지역위원장이 공석인 자리이기 때문에 이제 그 그렇구나. 포기를 하셨기 때문에 어떤 또 전략 지역구로 바뀔 수도 있죠. 원래는 그 지역이 김은혜 지역구였다가 김은혜가 경기도지사 나가면서 공석이 되니까 안철수가 낙하산으로 왔죠. 예, 맞습니다. 예. 분당 모르는 사람. 그렇죠. 예. 안내비 본사가 거기 있다고 연고가 있다 주장하고 있죠. 예. 찾아보면 연고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역에서. 예, 다만 맞습니다. 제가 이 동네에서만 30년 넘게 살았거든요. 예. 이 동네 저는 너무 잘 아는 거지. 30년이 뭐야? 35년 살았거든요. 골목골목을 다 알아. 그러니까 어쩌다 보면 관심은 없어도 특정 동에 가면 민원이 뭔지도 알아요. 나 같은 사람이 구청장 해야 되는데. 저는 진짜 안철수 의원한테 실망한 게 뭐냐면 그 이제 본인이 이제 그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랑 분쟁이 있을 때 제명 운동을 했어요. 그때 제명 서명 운동을 하는데 기자회견을 하는데 저는 국회의원들하고 같이 할 줄 알았는데 자기 지역구에 있는 시의원, 도의원들을 대령해가지고 기자회견을 하더라고요. 그냥 왕따구나. 아니 이제 그게 이준석 대표 제명은 본인 사감이잖아요. 그런 서명 운동에 왜 지역에 있는 시도의원을 국회까지 동원해가지고 기자회견을 하는지 정말 저는 그러니까요. 예, 좀 없어 보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제가 몇 번 더 나오시게 할 거니까 예. 오늘은 1편이라고 생각해보. 이재명 대표 이야기하는 건 재밌네. 예. 자, 총선에 임하는 각오. 저는 좀 내 삶을 바꾸는 정치, 시민과 소통하는 정치, 국민을 살리는 정치를 좀 하고 싶습니다. 이를 통해서 좀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좀 확보를 하고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민주당이 승리하는데 좀 제 한 몸 그냥 던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지금까지는 이재명 대표 지근거리에 있었지만 말하자면 본인한테는 사장님이셨어요. 예. 우리 사장. 좋은 보스였습니다. 좋은 보스였는데 지금은 처음으로 독립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사실 좀 떨리기도 하겠습니다. 그렇다기보다는 좀 제가 이제 더 옆에서 뒤에서 보좌 해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은 있죠. 아쉬움은 있지만 이제는 저도 이제 이번에 너무 억울했어요. 테러 암살 당했을 때. 그래서 이제 저도 진짜 할 말은 하고 앞에 나서서 지키고 싶다. 이재명 대표한테 날라오는 화살, 압수수색, 소환, 뭐 구속영장 신청 저도 좀 같이 받겠다. 그런 각오로 나왔습니다. 예. 저는 두 가지 상징적 사건이 있다고 생각해요. 예.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가결 사건, 테러 당한 사건. 여기에는 민주당이 진짜 이재명 편이 아니고 개혁파들로 단단해져 가지고
어떤 검찰 독재를 막아내는 걸 넘어서 그들을 쓰러뜨릴 수 있는 민주당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예, 맞습니다. 예. 예. 자, 낙선의 위험을 각오하고 험지에 나가는 김지호 이재명 대표 정무부실장께 제가 힘을 실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좀. 예. 예. 저희 꼭 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번 테러 암살은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도한 윤석열 정권 탄생 이후 보수 유튜브와 보수 언론을 통한 가짜 뉴스와 선동이 되게 심화되고 있고 예. 특히 보수 유튜버들은 난폭한 행동을 하면 할수록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의 슈퍼챗을 유튜버로 후원받고 있습니다. 저는 좀 이재명 대표가 당한 테러 시도가 평산 문재인 대통령과 봉화 권양숙 여사 같은 민주당의 상징 같은 분한테 이 시도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각종 그 어떤 그런 경계를 진짜 강화해야 된다. 그리고 좀 긴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총선에 승리해서 특권 기득권층의 야욕을 퇴치해야 이러한 시도들이 저는 포기되고 무산될 거라고 보이고요. 꼭 승리할 수 있게 함께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간 봐왔던 김지호의 모습이 아니고 정치인 김지호가 보이기 시작하네요. 감사합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예. 다음에 또 봬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자, 오늘도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지역에 가면은 정말 어려우신 분들이 이 추위에 고난을 당하지 않도록 정치인들이 좀 더 신경 쓰는 바로 그런 시기였으면 좋겠습니다. 방송하기 전에 이런 얘기 하나 드릴게요. 예전에 이재명 대표랑 대화를 한 적이 있는데 그분이 이야기 끝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이재명 대표한테 대선 때 보니까 캠프에 현역 국회의원 한 30명 있는 거 아닙니까? 했더니 하신 말씀이 30명이나 되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진짜 이재명과 정치적 장래를 같이 할 사람들은 여러분들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마찬가지고 이재명의 사람들 인터뷰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제가 따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출발하겠습니다. 자, 새날 만에 아주 특별한 인터뷰. 오늘은 윤용조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 부국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여기 나오신 지 얼마나 됐어요? 이제 한 달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비서실 나온 지. 따끈따끈하네. 네, 아직까지. 또 당대표실로 출근하는 꿈을 꾸지 않아요? 오늘도 국회가 다녀왔는데 네. 여전히 출근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가면 원래 내 자리가 있었는데 네. 거기 누가 채우고 있나요? 채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기분 묘하겠어. 직장이라는 게. 다니다가 거기서 나와서 출마할 때는 네. 그런 느낌도 있겠어요. 황야에 나오는 느낌. 그렇죠. 광야에 이렇게 홀로 서 있는 느낌. 네, 네. 당대표의 그늘 아래 있을 때는 뭔가 좀 또 다른 느낌이었을 것 같고. 그때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분은요, 이재명 경기도지사 비서실 비서관 지냈고요. 경기도 평화대변인 지냈고요. 네, 맞습니다. 그 경기도 특이했어요. 왜냐하면 평화부지사가 있었고, 네. 평화대변인. 네. 그 다음에 민주당 당대표 할 때는 당대표 비서실 부국장. 네. 다음에 지금 이제 거기 나와서 한 달 정도 됐고, 예. 부산 해운대 을 출마 예정자. 네. 야, 뭐 인생을 뭐 이렇게 저렇게 딱 네 줄로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네. 대략 결은 이런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이름이 너 굉장히 특이해가지고 네. 제가 이름 그 보면은 보통 이제 동명이인들이 많잖아요. 네. 네. 심지어 독립지사 이재명 있듯이. 네. 근데 윤용조란 이름은 찾기가 좀 힘들어요. 저도 찾아봤는데 거의 없더라고요. 네. 근데 마침 또 성씨가 지금 대통령하고 같은 성씨라 네. 즉석에서 네. 즉석에서 네. 갑자기 긴장됩니다. 삼행시. 네. 예. 네. 삼행시. 자, 한번 생각해봐요. 아마 그런 이름 해봤을 거야. 자, 잠깐만. 네, 윤. 네. 윤석열을 용. 용화대에서 오. 조. 조기 퇴근시킬 남자 윤용조입니다. 네.
윤석열을 영화대에서 적이 퇴진시키려면 적이 퇴진. 네네, 적이 퇴진. 네. 맞아요. 이런 결기가 있어야지. 야, 예, 제가 이제부터 좀 머리가 모드로 좋으신데? 돌입합니다. 머리가 좋으셔.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자, 근데 부산대 총학생회장 출신이죠. 네, 2002년에 했습니다. 부산대가 거기 공립대잖아요. 예. 그 부산에서 제일 명문대 했잖아요. 뭐 저희 예전에 한강 이남이 제일 명문이라고 생각했어요. 한강 이남이 제일 명문. 그러게 부산에서 부대라고 하나요? 예, 부대라고 합니다. 부대. 군부대도 아니고. 네, 어쨌건 지역에서는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걸 갖고 이제 이런 얘기 들어요. 언론들이 네, 전대협과 한청년이 싸우고 있다 민주당에서. 네, 난 그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네, 네 전혀 그렇지 않죠. 네, 네, 네. 자, 근데 여기서 수배 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어요? 한 2년간 했다고 하던데. 2년이 아니고요. 제가 99년도에 인문대학 학생회장이 되고 99년 2월부터 시작해서 2003년 3, 4월까지 한 만으로 4년 정도. 4년? 네네네. 수배 받으면 어떤 느낌이에요? 도망 다녀야 되잖아요. 복면 아주 마스크 쓰고 복면 쓰고 뭐 안경 쓰고. 아니요, 저희 때는 네. 이제 김대중 정부 시절이어서 네 그렇게 막 심하게 수배를 하진 않았고 학교 안에 학교 학교 밖을 못 나갔습니다. 밖으로 그러니까 들어오지도 못하니까. 네, 들어오지도 못하니까 시대가 발전해서 학교 안이 그나마 저희에게는 그래도 민주화되어 있는 안전한 우리의 생활 공간이었고요. 그랬구나. 네, 학교 안에서만 살았습니다. 진짜 나가지도 못하고. 거기 감옥 생활이지 뭐. 조금 넓은 감옥. 그래도 이제 부산대학교가 좀 크다 보니까 그나마 덜 답답했죠. 네, 작은 학교분들은 아마 많이 답답했어요. 제목이 뭐였어요, 근데? 그때가 이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이적단체의 구성원이다. 네. 그거를 김대중 대통령 때 깨버렸어야 되는데. 저도 그게 참 아쉽습니다. 근데 그게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지나면서도 바뀐 게 없어. 근데 그러한 법안들이나 제도는 여전하고 그래도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되시고 나서 박물관으로 가야 될 그런 법 때문에 학생들이 너무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런 건 좀 바로 잡자고 해 주시는 바람에 그 이후로 그 문제가 좀 바로 잡혔고 해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국회의원이 되면 네.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되면 네. 그거 바꿔볼 생각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뭐 평생 대학 때부터 지금까지 해온 게 한반도의 평화 문제, 남북관계 개선, 뭐 그걸 가로막는 여러 가지 법과 제도들, 반인권적이고 반평화적인 법들을 정비하는 일들은 개정부터 시작하더라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경기도 평화대변인 했구나. 네, 기사 한 길만 봤습니다. 그 남북관계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요. 네네네. 조중동이 심어놓은 남북관계만 알고 있는 사람들은 민주당에 많아요. 예. 실제로 왜 남북한이 화해를 하고 평화로 가야 되는지 네. 이 학문적 기반이 없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민주당 국회의원 180명이었다면 네. 국가보안법의 악법은 없애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걸 악용해가지고 지금도 그게 윤석열 정부 되니까 국가보안법을 들먹이고 있지 않습니까? 2004년 열린우리당 들어섰을 때도 그때 아마 국가보안법 7조 정도의 개정 이야기가 많이 있었고 저도 그때도 시민사회 활동하면서 12월에 국회 앞에서 단식 농성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유시민 의원 여러 의원들한테 저희들의 탄원서도 전달하고 청원도 전달하고 근데 결국은 안 되더군요. 예. 알겠습니다. 예. 자, 근데 이재명 대표 비서실에 있다가 예. 출마를 선언을 하게 된 계기가 뭐예요? 계기가 일단 저거 좀 보고. 네. 내가 봤을 때 약간 연예인 필이야. 저게 이제 제가 인지도가 아직 낮다 보니까 논란을 일으키자 이렇게 해서 저희 캠프 식구들이 연예인 필이야, 연예인 필. 저 사진을 썼습니다. 제가 한편으로 송구합니다. 근데 이름도 특이하지만 네. 지금 저 느낌은 국회의원들의 느낌이 아니고 네. 뭔가 영화 포스터 같은 느낌? 네. 영화 같은 현실인데 예, 현실을 희망적인 영화 같은 느낌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출마를 결심하게 된 동기. 제 동기가 또 한 번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좀 생각해 보면 한 4번 정도의 계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가 제가 이제 일정 총괄 역할을 했습니다. 당대표님 모시고. 그러다 보니까 검찰하고 법원하고의 협의 채널이라서 매번 출석하실 때마다 제가 검찰하고 법원을 동행을 했습니다. 이따가 사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네네네네. 예, 그때마다 들었던 생각이 이 대표님이 이렇게까지 와야 될 분인가. 이 검찰의
저도 피의자로 옆에 있다 보니까 피의자가 돼서 조사를 받아봤는데 정말로 답을 정해놓고 끼워 맞추기식 수사를 하고 있다. 그리고 억지 기소를 하고 사람을 괴롭힌다. 약간 조리돌림을 한다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서 이런 검찰 독재 정권 이 사회를 어떻게 바꿔야 될까 이거 막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을 때 한번 나서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었고요. 그다음이 이제 다 아시다시피 단식 투쟁하실 때 제가 옆에서 보좌하고 녹색병원 가서 같이 자고 할 때 느꼈던 게 정말 이 거대한 태행을 막을 방법이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이자 제1야당 대표의 희생인가. 우리 힘을 좀 더 키워야 되겠다. 그때 또 한 번이었고. 예. 예, 세 번째가 결국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는 장면 보면서 정말 안팎에서 아무도 뭘 못하게 만든다. 대표님을 이렇게 정치적 생명을 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대표님을 지켜야 되겠다. 그리고 마지막이 최근에 이제 부산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흔히 말하는 젊은 참모들이 지금 대거 내려가고 있습니다. 네. 예. 지금 부산이 정권 심판의 진원지가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렇죠. 이 정권 심판 프레임을 세대 교체, 혁신 프레임으로 자기들이 가져가려는 거짓 세대 교체론 이걸 보면서 안 되겠다. 부산으로 제가 나서서 맞불 작전을 놔야 될 것 같고 정권을 왜 심판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4번 정도의 계기가 결국 저를 어떤 분들은 너무 어리석은 거 아니냐 하신 분도 있던데 부산의 험지 중에 험지 해온 대로 출마를 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끝까지 이재명 대표와 함께할 사람들. 근데 네. 그게 단순하게 이재명 지키는 느낌이 아니고요. 네네. 콘텐츠도 충만한 쉽게 표현하면 이재명의 똑똑한 아이들. 저는 네.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이제 자, 그게 조금씩 네. 공개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더 진행시켜 보면 지금 네. 부산이고 이번에 아마 부산에서는 거의 참사가 일어났죠. 부산 엑스포 유치 참패 네. 119대 29. 네. 그래서 지금 생각이 출마 있었습니다. 선언할 때 보니까 네.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원인 파악을 주장을 했더라고요. 네. 그게 유치 참사가 일어나고 나니까 재벌들 끌고 와서 국제시장에서 떡볶이 먹고 이런 저거 좀 설명 좀 해줘봐요. 이거를 지금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가 돼야 된다. 네, 제가 오늘 국회에서 출마 선언을 했고 엊그제 부산에서 먼저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보통 중앙 정치에 있거나 저희 당 대표 비서실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서 먼저 출마 선언을 하는데 저는 부산에서 일부러 먼저 했습니다. 부산 민심과 부산에 대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그랬고요. 핵심이 바로 저겁니다. 22대 국회 첫 국정조사는 엑스포 유치 실패가 되어야 된다. 이제 왜 그러냐면 엄청난 실패거든요. 엄청난 무능이고 그다음에 그 안에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아무도 지금 묻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근에 어떤 언론에 보니까 그 홍보비로만 쓴 게 계산해 보니까 434억입니다.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만 1년 반 동안. 문재인 정부 5년간 썼던 돈이 147억입니다. 거의 3배 정도의 홍보비를 썼고요. 근데 그 홍보의 결과가 아시다시피 강남 스타일이 나오고 부산이 왜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에너지 전환 시대, 기후위기 이 모든 전 세계사적인 전환의 시대 때 부산에서 왜 엑스포를 해야 되는지 부산 어떤 미래를 보여줄 수 있는지를 말하지 않고 그냥 다 한류 스타였습니다. 예. 이미지만 있었고요. 전략을 실패했고 단적인 예가 부산 시민들이 엑스포에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걸 들고 있어도 내 먹고 사는 것과 엑스포가 무슨 상관이 있냐. 그렇죠. 근데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엑스포는 전략이 없었구나. 왜 부산이 어떻게 달라지고 어떤 발전을 할 수 있으며 이렇게 많은 돈을 쓰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라고 했어야 되는데 부산 시민에게 이야기를 제대로 전한 적도 없고 의견을 들은 적도 없고 다 대상이었고 오직 해외 나가서 도대체 홍보인지 관광인지 모를 만큼의 그렇죠. 예, 홍보위만 엄청 쓴 문제 이걸 바로잡지 않고는 앞으로 또 뭐 박형주 시장께서 유치해 보겠다고 하는데 누구를 위한 유치이고 그렇죠. 예, 홍보회사 돈 벌어 주려고 하는 게 목표인지 모를 만큼 문제가 많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 제가 저 화두를 먼저 던졌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부산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진정성 있게 막 열심히 뛰는 거 네. 이런 게 아니라 자신들의 정권 홍보라든지
사적인 어떤 거를 위해서 부산 엑스포를 약간 이용해 먹은 느낌. 그런 느낌 지울 수 없습니다. 윤석열이 웬만하면 사과 안 하는 사람인데 네. 총선표를 의식했는지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참사가 났을 때 사과를 하고 부산 헐레벌떡 내려와서 재벌들이랑 떡볶이 먹는 정말 괴랄한 장면을 우리가 계속 목격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정권 유지를 위해서 부산을 이용해 먹는 느낌. 진정성 하나 없고. 그러니까 거의 유일한 사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일이 벌어져도 사과 한 번 하지 않던 분이 실패의 부담을 느끼신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흐름상은 뭐가 있냐면은 네, 그 전에도 유치 실패할 때도 부산 민심이 안 좋았어요. 네 맞습니다. 윤석열 상당히. 정부에 네, 네. 여론조사에 보면 졌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 유치 실패가 나서 부울경이 소위 그쪽 용어로 디비지면 네, 총선이 완전 망한다 생각이 들어서 네. 불가피하게 사과하고 떡볶이 먹는 쇼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떡볶이가 부산 민심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뭐야 이런 느낌. 아니 재벌들이 와서 떡볶이 먹고 가면 부산이 뭐가 달라지는지는 없는데 거의 부산 시민들을 약간 우롱했다고 생각하고 그만큼 수준을 낮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요 이 사건 났을 때도 문재인 정부 탓을 했었는데 문재인 정부는 정말 우리가 그때 팩트체크하면서 보니까 네. 부산 엑스포 유치하려고 엄청 노력을 했더라고요. 그 홍보 영상만 비교해 보셔도 알고요. 어. 그다음에 가덕 신공항이라는 것 자체가 네. 원래 30년 넘어서 진행될 걸 29년으로 당겨가지고 조기 개항까지도 만들어내고 예타 면제까지 시켰던 게 바로 문재인 정부입니다. 민주당입니다. 총선 나가시면은 이런 네. 거를 잘 홍보를 하세요. 네네네. 문재인 정부가 훨씬 더 찐이었다. 네. 자, 근데 그 민주당한테 부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닿을 듯 말 듯한 네. 이런 느낌 있잖아요. 네네. 이제는 심포도는 아니야. 네. 그 부울경에서 12석인가 얻은 적도 있잖아요. 저전 선거에서. 이게 부울경 합치면 그 정도 되는지 모르겠고 부산에서는 최대 6석까지 네. 국회의원석을 얻었고 2018년 문재인 대통령님과 문재인 정부의 덕으로 그때 시장,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을 거의 싹쓸이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지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허무하게 끝나긴 했죠. 너무 허무하게 그렇지. 끝났습니다. 말도 안 돼. 네. 내가 그래서 쌍욕을 했다니까요. 그분한테. 네. 그거는 뭐냐면은 이 국민의 열망을 뭐 하나 나 그런 사람들이 이제 민주당에 사라진다고 생각해. 네. 진짜 말도 안 되는 기득권, 국민의 힘으로 가도 이상할 거 없는 사람들이 민주당이라는 간판을 달고 그렇게 노력해온 구성원들을 욕먹이는 자체. 네. 그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이런 느낌. 지금 이제 맞죠. 원래 저쪽 국민의힘을 심판하려고 부산 시민들의 마음을 작정을 먹었던 거고 그렇게 해서 새로운 민주당에게 부산의 모든 권력과 힘을 몰아줬거든요. 정말 시체말로 몰빵했는데 제가 너무 큰 실망을 드려가지고 그렇죠. 예, 그래서 저도 다시 부산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이유가 그렇지 않다. 새롭게 갈 수 있다. 그래서 아마 그러한 저희의 의지는 사람들의 변화부터 시작이 아니겠냐. 인물들의 변화부터 선수들의 교체부터 부산 시민 앞에 보여드려야 예, 그런 의지가 그렇죠. 드러날 수 있다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요. 그 당대표 되고 이러는 거 보면은 네. 부산을 끔찍히 사랑하죠. 사실은. 아니 제가 2022년도에 보궐선거 하실 때부터 그때부터 일정을 담당했었습니다. 쭉 지금까지. 그렇게 보면 대선 때도 2022년 1월에 부산을 먼저 찾으셨고요. 매년 새해를. 2023년에도 봉화 가셨다가 부산에서 주무시고 또 부산에서 최고위원을 먼저 했고요. 올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올해도 네. 1월 2일 날 테러를 당하기 전이 부산이었고요. 네, 부산이었고 바로 그 자리 간 것도 가덕 신공항이 엑스포 유치 실패와 상관없이 2029년에 개항을 하자라는 약속을 한 번 더 받으시려고 네. 가셨던 거예요. 그런데 테러를 당하는 사태가 발생을 하죠. 네. 그럼 부산 사람 입장에서 좀 어떻게 보면 안쓰럽고 미안한 감정도 더 있겠어요. 아니 저는 처음에 저도 현장에 있었거든요. 순간 이렇게 사람이 아노미 상태라고 해야 되나? 머리가 하얘지면서 현실감이 안 들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한 며칠이 지나고 나서야 정말 큰일 날 뻔했고 큰일이었구나라는 걸 느꼈고 이렇게까지 만든 원인이 도대체 뭘까? 그 부분도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딱 끝내놓고 대표님을 서울로 이제 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식당을 갔습니다. 근데 가자마자 바로 옆에 있는 젊은
분들이 밥을 먹으면서 종이 칼로 찔렸다고 한다. 데일밴드 붙이면 낫는다고 하는데 일부러 저렇게 한다. 그게 이제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인데도 벌써 그 사이에 어떠한 내용이 전달됐는지 모르지만 그런 공격이 다시 시작되고 또 다른 왜곡이 시작되더라고요.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구나. 그래서 저도 안 쓰던 페북을 그날 처음 다시 쓰기 시작한 지금 거예요. 화면이 나가고 있죠. 아, 네. 저 사진은 2020 올해가 아니고 있습니다. 아니 이쪽 네. 오른쪽입니다. 아, 화면 네. 나가고 제 있는데. 페북. 네네네네. 저기 저는 저걸 읽어봤는데 네. 그 절절함이 그냥 묻어나더라고요. 네. 오랜만에 제가 페북 글을 쓰면서도 스스로도 많이 울었습니다. 예. 그냥. 예, 옆에 피 묻은 손을 제가 이제 거주로 나중에 닦아드리는데 이렇게 잡으니까 악수를 많이 할 때 느낌과 너무 달랐습니다. 이게 손이 차워가지고 이렇게 점점 식어가셨거든요. 피를 너무 많이 흘리니까. 그러니까 붉은색이 아니고 하얗게 손이 변하시고 온도가 떨어지는데 너무 두꺼운 진짜 손연공의 손이더라고요. 손마디도 그렇고 거칠고. 아이고 거기다가 지금 팔 한쪽은 장애가 있으시고. 뭐.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부산 시민들이 그 응급 상황에서도 가족들의 판단을 따라서 결국은 비상 상황을 저희가 대비하려고 서울로 전원이 된 건데 다른 여러 가지 판단 없이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돌아가신 대표님의 어머님이 이 상황을 보시면 과연 어떨까. 아이고. 네, 그 어릴 때는 프레스에 손이 끼어서 손연공이 장애가 왔고 얼마 전에는 단식을 해서라도 이 정부의 퇴행을 막아보겠다고 목숨을 걸었다가 채 회복이 되기도 전에 이제는 목을 칼을 맞아서 쓰러지는 모습까지 보는 부모의 심정은 어땠을까? 그리고 가족들의 마음은 어떨까? 저희들은 사실 정무적 판단을 했었다면 만약에 그때 부산이 좋겠냐, 서울이 좋겠냐, 뭐 여러 가지 지역 균형 발전과 지역 의료 이런 거 생각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오직 하나 가족들의 이 당황스러움과 너무 큰 두려움 하나만을 판단의 기준으로 놓고 의료진에게 전환이 가능하냐만 물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의료진들의 판단과 논의 속에 진행된 일들입니다. 아이고 참. 그러니까 어쨌든 그 네, 사건을 아이고 그 사건을 거의 없었더라면 네, 또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만나는 명문정당 네, 그 새해부터 그런 다짐을 했을 거예요. 저런 식으로. 근데 그게 못 돼가지고 어제 그 김주호 비서 정무부실장 네.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쓰러져서 제일 먼저 김혜경 여사한테 잘 말해달라. 네, 문재인 대통령 못 찾아뵙는 거 연락해달라. 뭐 이런 이야기였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아이고 참. 아무튼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부산이라고 하는 곳이 민주당에 손 내밀어 주면 최소한 국민의힘보다는 정치 훨씬 잘할 사람들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네, 지금 해운대 을로 한번 가볼게요. 저는 네네. 그 해운대 물을 잠깐 먹어도 됩니까? 예, 드세요. 네, 네, 네. 그거 허락 받고 드실 건 아니고. 아, 제가 음. 유튜브 방송이 오늘이 처음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국회 출마 선언하고 처음 새날을 나오게 돼서 너무 뜻깊고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자, 해운대 을이 지금 현역이 김미애더라고요. 김미애. 네, 김미애 의원이라고 아마 많은 국민들은 또 여기 시청자분들 우린 잘 알죠. 아, 잘 아십니까? 왜냐하면 하도 막말을 많이 해가지고 아, 그렇구나. 이 센 발언 되게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저 네. 화면에 나가고 있잖아. 이재명 꼬리가 길면 결국 잡히는 법. 그래서 영장 기각됐잖아 이 사람아. 뭐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네, 맞아요. 튀는 발언을 해야 저쪽에 사람들한테 각인이 되니까 저런 국회의원들이 진짜 많아 국민의힘에 너무 심하게. 그러니까 저분이 너무 상반된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에서는 어쨌든 어려움을 거쳐서 어렵게 구학을 해서 뭐 변호사가 되고 또 뭐 입양 자녀를 키우고 뭐 이렇게 하는 걸로 스토리가 좋다 이렇게 해서 당선이 되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스토리 좋은 것만으로는 정치를 잘하는 거 아닌가 봅니다. 네. 주목을 받아야 되니까 저런 막말도 하셨고 또 뭐 엄청나요. 근데 뭐 검색해보면. 코로나 때는 어. 뭐 마스크 가지고 민주당이 뭐 비리가 있다 이런 식으로 몰았다가 나중에는 또 아니라고 하고 뭐 대표님에게도 폐륜 그러니까 변호사 출신이신데 범죄자라고 단정해놓고 진행하는 겁니다.
저러한 어떤 증오와 혐오의 정치, 저런 낙인 찍기, 제거하려고 하는 저런 거짓 어떤 행보들이 결국 이번에 그러한 정치 테러를 일으킨 원인인데 저분이 그렇게 증오와 혐오의 언어를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근데 저 해운대 을이 총선 때 민주당이 한 번도 이겨본 적 없는 부산으로 따지면 강남이죠. 거의 해운대가. 해운대는 네, 부산의 강남입니다. 아. 강남이고요. 해운대 을은 그래도 조금은 다르다고는 하는데도 불구하고 총선에서는 한 번도 못 이겼고요. 보궐선거 때 한 번, 2018년. 해운대 갑이 하태경이고. 네, 하태경이었고. 네,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진규 하태경이 네, 네, 이기고 맞습니다. 네. 해운대 을이 김미애고 네. 이런 상황인 거죠. 네. 그런데 그 앞에 이제 보궐선거가 일어났던 게 배덕광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LCT라는 유명한 그렇지, 네, 그렇지. 비리에 연루돼서 결국 토건 비리, 부산 시민에게 참 충격을 줬던 그 비리 연루 때문에 보궐이 있었고 그때 한번 저희가 보궐로 한번 당선된 적은 있습니다. 그 해운대 을에 나간단 말이에요. 쉽게 표현하면 쉽지는 않아요. 다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최근에 밑바닥 흐름이나 여론조사의 분석을 보면 네. 굉장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선거이긴 해요. 음. 그러니까 역대급 뭔가 일어날 것 같은 느낌. 여기서 민주당만 조금 잘하는 느낌만 주면 윤석열 심판에 대한 모든 준비가 끝나 있는 느낌, 민심이. 그러니까 부산이라는 곳이 역사적으로 봐도 이렇게 스윙보터 역할을 하세요. 정권을 심판해야 되겠다고 하면 불경 중에서도 부산이라는 곳은 그냥 절대적으로 어디를 무조건 밀어주겠다는 없는 도시인데 최근 제가 내려가서 택시 기사분들하고 얘기를 해보거나 지역 주민들을 만나보면 이 정권에 대한 심판 그리고 이 정권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극우적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지지를 하고 있겠지만 네, 보수인 사람 중에서도 상당수가 부끄러워한다. 네. 그 무능함과 뭐 무지와 이런 것들을 이런 흐름이 분명히 있어 보여요. 근데 그러니까 제 후배 어머님이 이제 나이가 많으신 분이신데 목욕탕을 자주 가신다 그럽니다. 그 동네 반여동에 사시는데 목욕탕 가면 이 윤석열이 잘하는 게 뭐 있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도 요즘엔 조금씩 뭐 김건희가 백 받았단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아이고야 근데 우야문 좋노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중.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직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정권 심판하고 싶은데 민주당에게 꼭 그러면 그 심판에 그렇죠. 힘을 주냐에서는 아직 부산 시민이 망설이시는 거죠. 지역의 민심은 특히 영남의 민심은 그런 느낌이 좀 강하다. 네, 맞습니다. 근데 이거 저는 이렇게 봐요. 문재인 정부 때 해가지고 부산이 계속 함락이 됐잖아요. 네. 약간 부침이 있긴 했지만 네. 그것은 뭐냐면 이미 뚫려 있다고 보면 되고 네. 그럼 민주당이 하기 나름으로는 훨씬 더 많은 역대급 의석을 가져올 수도 있는 왜냐하면 원래 그 지역이 사실은 야성이 있는 도시라서 뭐 부마 항쟁이라든지 그러니까 민주당만 조금 더 물론 저는 언론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해요. 네. 민주당이 무능한 것처럼 보이는 양비양실론 속에 국민의힘이나 똑같아. 요 느낌 어쩔 수 없이 미워도 다시 한번 요 분위기만 깨주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 최근에 지금 1,000만을 넘었던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 이제 그 서울의 봄을 오게 만든 게 79년의 부마 항쟁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80년 6월 항쟁부터 주요한 시기마다 부산의 민심이 일어나면 바뀌었고요. 잘 보시면 김영삼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까지 대통령을 배출한 도시입니다. 큰 정치, 우리 사회의 변화가 어떻게 돼야 되고 정치가 어떻게 발전해야 되는지를 결정하는 도시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기회에 부산이 또 한 번 역사를 새롭게 좀 만들어 주시는 동남풍을 불러일으켜 달라. 제가 그렇게 해서 호소드리고 있습니다. 해운대 을. 네, 해운대 을입니다. 험지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신선한 얼굴, 네. 프레시한 얼굴이 나가서 정말 똑똑하게 네. 왜 그거 있잖아요. 그 더군다나 지역 연구가 없는 것도 아니야. 네. 부산대 중학생회장 출신이야. 아니 지역 연구도 있습니다. 지금 그 재송동, 반송동, 반여가 해운대 을인데 저기 반여에 있는 석대 화해단지라는 부산의 가장 큰 화해 단지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 저희 가족이 하원을 하고 하고 계시고 지금은 이제 아버님이 동생에게 물려줘서 나이가 드시다 보니까 그래서 가족의 생계가 달린 곳이고 재송동은 제가 원래 목사가 되려고 했기 때문에 아버님이 개척교회 목사님과 함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던 예, 제가 중고등학교 때 거의 교회 살았습니다. 아까 부대 총학생회장이면 됐지 뭐 그렇게까지 엮어요. 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지역 하나라도 더. 자, 이재명 도지사 네, 비서를 하게 된 인연이 뭡니까? 저 사진 하나 일단 보고요. 네, 그러니까 저 사진을 보면 지금 그 윤용조 후보의 잘생김이 좀 안 드러나. 왜냐하면 네, 지금 네. 마스크 벗은 게 훨씬 잘생겼어. 감사합니다. 제가 예전보다 많이 나아졌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저래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옛날 사진 보면 저도 봤거든요. 네. 영 됐더라고. 경기도 와서 대표님 덕분에 약간 맞아요. 그렇게 된 모양입니다. 나이 먹어가면서 더 예뻐진 얼굴이 있어요. 예, 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도지사 비서하게 된 동기가 뭐예요? 원래 제가 부산에서 계속 평화 시민 참여형 평화운동 뭐 이런 것들 소녀상 일본 영사관 앞에 소녀상 세우기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민화협 집행위원장을 하고 있는데 연락이 왔습니다. 경기도에서 일을 볼 생각이 없냐고. 제가 알고 보니까 몇몇 선배들이 추천을 하신 것 같고요. 예, 당시 지사님도 그다음에 옆에 계시던 참모분들도 좀 영남과 호남에 잘할 수 있는 젊은 일꾼 인재들을 좀 불러 모아서 경기도에서 일을 해보자라는 판단이 드셔가지고 소위 말해 스카우트 제의를 받아서 네. 예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일부 있었을 거고 네. 그 다음에 조금 더 일 잘하는 사람들 모았을 것 같은 느낌. 네. 전문성임도 있고. 네. 그런데 처음 갔을 때 참 힘들었습니다. 근데 네. 내가 이재명 시장이나 도지사나 대표라면 네. 나는 윤용조 비서를 쓸 것 같아요. 아이 감사합니다. 우리가 보는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네. 일단 내 생각보다 한 발 앞서가야 돼. 네. 그래서 시키기 전에 하는 정도의 머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될 사람. 나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저도 갔는데 처음에 아무것도 안 시키시는 거예요. 직책만 주시는 거예요. 아. 네, 통일비서관이라는 직책은 제가 이제 요청을 드렸고 평화협력국, 평화부지사 다 있는데 저는 평화비서관이라는 직책을 처음에 제안받았다가 이 평화가 온전한 평화가 되려면 결국 통일을 지향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직책을 요청했고 그러고 나서는 지켜보시는 거예요, 다들. 뭘 하는지. 스스로 공무원들을 마음을 얻어내는지, 업무를 주도하는지, 새로운 기획을 해내는지. 그 처음에 가족과 저희 애들까지 다 뒤로 하고 혼자서 갑자기 생활을 하게 됐는데 이 난국을 어떻게 돌파하냐 해서 처음에는 공무원분들이 잘 모르는 사람이니까 보고도 안 올려주고 문서도 공유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시작해서 제가 1년 뒤에는 평화 대변인으로 승진까지 하게 됐습니다. 아, 봐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된다니까. 이게 이재명 스스로- 대표 스타일이 그렇지 그렇습니다. 않아요? 스스로 잘하는 사람. 네. 이게 본인이 워낙 유능하기 때문에 네. 이게 딱 내버려 두고 알아서 하면 좋은 비서고 못하면 그냥 잘리는 거지 뭐. 그 지금도 대표님이 주변에 비서실에 있던 참모들을 나가기만 하면 당선되는 곳에 절대 안 보내시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나가라고 하지도 않잖아요. 네. 알아서 나가는 거고. 예. 저는 그 윤용조 우리 비서님, 네. 후보님이 예. 보면은 이제 후보가 됐습니다. 후보가 되는데 네. 이런 게 있어요. 주위에서 네. 계속 윤용조 하는 거야. 네. 예를 들면 저한테 그러는 거야. 불안이. 윤용조 좀 어떻게 좀 인터뷰 좀 해달라고. 아, 예. 나 한 20명한테 들었네. 벌써 그렇습니까? 아. 그래 내가 윤용조가 누구야? 네. 그리고 대충 정보를 알아보니까 돼야 될 사람이야. 돼야 될 사람. 네, 돼야 될 사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어서. 자, 근데 이제 경기도에서 있다가 당대표 비서실로 또 왔어요. 네, 경기도에 있다가 대선 거치고 이제 최종 당대표 비서실로 왔습니다. 소위 말하면 참모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네, 당대표가 되면 당대표 비서실의 일부 네. 그리고 원래 당직자들이 거기 들어가 있고 네. 당대표 정무 조정실 네. 이제 정무실, 비서실에 정무실. 정무직들이 포진되죠. 이제 어공들공 거기, 있듯이. 이렇게 비서실하고 정무실에 이렇게 자기 참모들이 들어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물론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좀 다른 사람 기분 나쁠지 모르겠는데 네. 그 중에 발군이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 네. 뭐 그러니까 한 여러분들이 20명이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봐주셔서 감사하고 긴장이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또 다르더라고요 경기도하고는. 네, 그렇죠. 많은 그러겠지. 의원들이 보고 계시고 네. 오랫동안 경험 있는 당직자들이 딱 매 눈으로 쳐다보고 있어서 긴장하며 일했습니다.
아까 그 둘이 사진 찍은 거 한번 보여줘봐요. 둘이 사진 찍은 거. 당대표실에서 둘이 사진 찍은 거. 네, 저게 이제 제가 가겠다고 하고 드리니까 대표님이 그 사진 하나 찍어주는. 그 전날 대표님이요 평소하고 달랐습니다. 그 평소에는 그렇게까지 손을 여러 번 잡으시지 않는데 잡은 손 또 잡고 말은 안 하시는데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모습을 어디 먼 길 떠나보내는 아니면 그런 느낌 아니었을까? 졸업시키는 자녀의 부모 마음? 그런 느낌 아니었을까요? 너마저 가면 어떡하냐. 이런 이런 느낌 아니었을까요? 면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거보다는 나가서 고생이 많겠는데 어쨌든 걱정을 하시는 선거 나가면 필요할 테니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랑 찍은 사진도 그런 의미예요. 네. 이 사진을 갖고 당신은 민주당의 정통성 있는 대표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저게. 네, 네. 심지어 이재명 대표 단식할 때 당대표가 없는 사이에 네. 중간중간 들어가셨잖아요. 힘드니까. 아, 네, 맞습니다. 없는 사이에 빈자리에 살짝 옆에 와서 사진 찍고 간 체포동의안 가결퍼가 있어요. 내 누구로 말 안 해. 네, 뭐 저도 알지만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참. 자, 사진 한번 봅시다. 네. 요거는 지금 저는 연탄 봉사할 때 찍은 사진이에요. 여기서 윤용조 찾기 여러분. 이 사진이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좀 있습니다. 저 사진이 이제 그날 영장 기각 심사 당일날 오전에 법정으로 들어가시는 그 순간인데요. 저 우산이 제가 쓰던 우산입니다. 저 아까 우산 보면 저 우산이 윤용조 우산이었구나.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저것 때문에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왜 힘든 단식 때문에 힘든 대표님한테 왜 저렇게 큰 우산을 들여가지고 걷기도 힘들게 만들었냐. 근데 그게 아니라 대표님은 참모들이 우산을 씌워주거나 문을 열어주는 것 자체를 엄청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같은 동료들인데 자꾸 이렇게 상전 모시듯이 하는 걸 싫어하셔가지고 제가 보고 드릴 때도 참 잘 모를 때는 이렇게 두 손을 모으고 보고를 드렸거든요. 그러면 그러지 말라고 풀어라고. 왜 그렇게 해요? 편하게 해요. 비슷하시네요. 그러지 말라고. 그러지 말라고 하시고 저것도 제 우산 저는 우산을 들고 있었는데 대표님이 옆에 있던 목영종 비서가 드려야 될 우산을 못 보시고 제 걸 그냥 가져가셔서 부딘지 저 상황에서 스스로 쓰시더라고요. 제가 그때도 참 느꼈습니다. 이 순간에도 스스로 우산 들고 내일은 내가 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모습 참 대단하신 분이다. 근데 그 뒤에 있는 윤용조는 그 전까지만 해도 기자인지 뭔지 몰랐는데 네. 이제 아는 얼굴이 된 거예요, 지금. 네, 저 이제 뒤에. 저 사진이 예, 이렇게 예. 쓸 줄 몰랐습니다. 자, 다음 사진 한번 볼게요. 여기도 윤용조 찾기. 강선 의원하고 지금 뒤에 나란히 걸어오고 있는 여러분은 윤용조를 보고 계십니다. 네, 단식 되십니다. 단식 때. 네, 이렇게 앞에 계시다가 이제 대표실로 모시고 가는 과정이고요. 이 사진은 언론에 좀 났던 건데 대표님 재판 받으러 네. 예, 법정 출석하실 때 제가 항상 와,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아는 얼굴이 됐어요. 이재명 대표 뒤에 있는 저게 윤용조였구나. 여러분들 네,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윤용조 찾기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다 의원분들이신데 네. 저 때가 첫 검찰 조사 받으러 예, 성남지검 사진에서 오른쪽에서 두 번째. 오른쪽에서 두 번째. 네. 뒤에 윤용조 비서. 이런 사진은 많이 남아 있을 거예요. 아마 네. 계속 그다음. 네, 이 사진은 제가 이제 경기도지사 평화 대변인 할 때요. 네, 레츠 DMZ 포럼이라는 큰 국제 평화 외교 행사를 했는데 그때 대표님 모시고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네. 이해찬 대표님, 우리 정세현 장관님, 이재명 대표, 네. 이재명 대표 그리고 윤용조 비서.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재명 대표의 도지사의 그림자 같은 그림자처럼 느낌이네. 따라다녔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면 해결해야 되고 또 지시하는 상황이 있으면 빨리빨리 또 정리해야 아이고. 되고. 네. 참, 알겠습니다. 네. 자, 어쨌건 이재명 대표를 지근거리에서 네. 지켰던 윤용조 우리 후보 고생하셨고요. 이제 내 인생을 찾아서 근데 내 인생으로 이건 끝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저는 제 인생 찾으러 간다 생각하고 하진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리즈를 인터뷰하는 이유가 네. 이재명을 대통령 만들 사람들, 진짜 이재명의 사람들을 몇 사람은 민주당에 만들고 싶다 이런 생각이 이재명의 사람들 인터뷰를 제가 따로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저도 지금 지역 내려가서 그럼 반짝 떴다가 또 만약에 잘 안 되면 빠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 그런 생각 아니고요. 지난번 대선을 저희가 엄청 근소한 표 차이로 졌고요. 그럼 부산 같은 이런 곳에서
2%만 더 받아도 다음번에 그런 일은 없겠다는 생각 때문에 저는 2027년 이재명 정부의 탄생을 준비하기 위해서 부산으로 갔습니다. 맞죠. 네. 자, 그러면 자기 PR도 한번 해봐요. 내가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네. 이런 장점이 있다. 제가 일단은 제 지금 이름 앞에 붙는 말이기도 하지만 용감한 후보입니다. 제가 좀 용감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 그 자체가 좀 도전을 잘 하는데요. 제가 만 28세에 부산에서 진보정당 후보로 시연 출마했습니다. 그래서 12.77%라는 표를 받고 물론 당선은 못됐지만 그런 도전도 했고요. 그다음에 한일 위안부 합의가 2015년에 체결되고 나서 너무 이런 합의는 아니다. 박근혜 정부가 해서 이걸 막을 방법이 없을까 이런 걸 저희 동료들하고 얘기하다가 당시 합의문 핵심 내용이 대사관 앞에 소녀상을 갖다가 철거하면 100만 달러의 보상금을 줘서 피해자 분들이신 분에게 보상하겠다 이제 이런 내용이라 가지고 그럼 역으로 일본 영사관이라는 공간 앞에 소녀상을 세워버리면 저 합의가 오히려 무효화될 수 있겠구나 해서 그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100% 부산 시민 그리고 전국의 국민들의 모금으로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전 세계 일본 공간에 가장 붙어 있는 평화의 소녀상입니다. 예, 그래. 당시 모두가 다 구청장, 시장, 국회의원이 다 저쪽 당 국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주권자인 국민이 의지를 가지고 명령을 하면 그것을 시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행정 그걸 체험하고 느꼈던 그 과정도 어떻게 보면 용기가 있어야 가능했던 것이고. 그냥 보니까 내 결이네. 네, 나랑 그냥 비슷한 결이네. 경기도로 올라왔던 무작정 경기도로 올라왔던 것도 제가 뭐 이재명 대표님을 잘 아는 것도 아니었고 네. 아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올라왔습니다 경기도로.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상황들을 거치면서 사람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기도 하지만 네. 계속해서 이 옥석이 가려지면서 결국 당대표실로 들어간 사람들은 네, 제가 봤을 때 있습니다. 몇 진짜 명 찐 있습니다. 같아요. 예. 네네.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지금 해운대로 다시 도전하는 것도 용감하다. 그리고 용기가 있다. 그래서 지금 정권과 맞서 싸우려면 이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예, 여러 가지 계산하지 않고 거대한 태양을 막기 위한 용기. 그게 제 장점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네네. 그 22대 총선에 민주당 초선으로 잘 어울리는 목소리와 비주얼까지 갖고 있어요. 어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까지 찬양해 주실 줄 몰랐습니다. 그쪽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이 나와서 뭔가 이렇게 활기차게 뭔가 해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자, 어쨌건 윤용조는 잘났다. 네, 뭐 지금 선거니까 그 말에도 겸손하게 그럼요. 인정하겠습니다. 그냥 네. 자기가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네네네. 당당하게 내가 이런 장점이 있다라고 네. 당당하게 싸워야지. 네. 지금은 겸손한 시대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자, 지금 여러분 지금 저번에 여론조사 돌죠. 네, 그 아마 적합도 조사가 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돌고 있는 여론조사는 후보들이 여러 명 있잖아요. 그 중에서 뭐 2인 경선할 건지 3인 경선할 건지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컷오프를 시킬 건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윤용조 기억하시고요. 사행시 한번 더 해볼까요? 네, 아까 윤석열을 용, 영화대에서 조, 조기 퇴진시킬 남자 윤용조입니다. 자, 여러분 그 해운대 을에 지금 민주당이 당선된 적이 총선에서는 한 번도 없는 여기에 지금 용감하게 도전하고 있는 이재명의 비서 윤용조 후보를 여러분들 많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인사. 네. 새날 가족 된 기념. 아유, 저 이제 새날 가족이 됐습니다. 잘 받아주시고요. 오늘 푸나님이 저를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일단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치는 신이 인간에게 부여한 모든 고통에 끊임없이 대답하는 인간의 노력이라고 합니다. 저희 국민이 겪고 있는 고통, 우리 부산 시민들이 겪고 있는 아픔, 추락한 국격과 부산의 위상 회복시키겠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 공감하시는 분들, 용감한 윤용조와 용감한 시민이 함께 힘을 합치면 반드시 됩니다. 새로운 민주당, 새로운 부산, 윤용조가 해내겠습니다. 힘을 모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근데 재밌는 게 윤용조 후보가 커면상 나랑 비슷한가 봐요. 그래서 리틀 푸나라고 같이. 자, 그리고 이런 거 있어. 영광입니다. 네.
문득 생각이 났는데 이 옷이 네. 10년 전에 이재명 시장 강연할 때 사회 보려고 정말 비싼 돈 들여 샀던 옷인데 안 맞아 지금. 윤영주 나온다고 하니까 내가 입고 나왔어. 감사합니다. 네네네.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네.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네.